중국이 30년간 쌓은 희토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산 하나 없는 나라 한국 때문입니다. 베이징 국무원 긴급회의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한국이 중희토류 제로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미국과 일본까지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 폭탄을 투하한 지 정확히 1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베이징 국무원 3층 전략자원회의실. 오후 2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회희입니다. 베이징 자원전략연구원 부원장으로 희토류 산업을 30년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궈창 부장이 테이블 상석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부 전략자원국장.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이 145% 관세를 때렸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희토류 통제법을 발동했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왕준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북방 희토 집단 CEO. 중국 최대 희토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1년 유예 합의했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부심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큰 소리 쳤잖아요. 2년이면 희토류 자립한다고. 젊은 분석관 장하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30 초반의 그는 이 방에서 가장 젊었고 가장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잖습니까? 우리 희토류 앞에서는 미국도 꼼짝 못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제까지 포함하면 98%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을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봐온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오늘 회의 목적이 뭡니까? 린메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과학원 소재연구소 연구원. 40대 초반의 그녀는 이 방에서 몇 안 되는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리궈창 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천 부원장이 긴급 보고 요청을 했소. 30년 경력자가 직접 요청한 건 처음이라 들어보기로 했소.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아함 반.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희토류만 연구해왔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희토류 동향을 분석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오늘처럼 긴급 보고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하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관세요? 그건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희토류 통제법 발동. 그것도 우리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1년 유예 합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요청한 겁니다. 리궈창 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말해보시오. 뭐가 그리 급하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부장님, 진짜 위협은 미국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아니라고요? 술리 외교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외교부 아시아국 과장. 국제 정세에 밝은 그녀였습니다. 그럼 유럽입니까? 일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3초. 정확히 3초간 회의실이 완벽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장하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천 부원장님,
농담이시죠? 한국에 희토류 광산이 있기는 합니까? 왕준 회장도 피식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희토류 매장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잖아요. 다른 참석자가 거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우리한테서 사가는 거고요.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에는 동정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만들 때 희토류 어디서 가져옵니까? 장하오가 손가락을 세워가며 말했습니다. 현대가 전기차 모터 만들 때 자석은 어디서 삽니까? 전부 우리한테서 사가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 술리 외교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희토류 수출만 끊으면 한국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희토류 광산이 없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에는 광산이 없습니다. 수입 의존도도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위협이라는 겁니까? 리거창 부장이 물었습니다.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들어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손톱보다 조금 큰 크기,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석 아닙니까? 린메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오디뮴 연구 자석입니다.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 자석을 만들려면 중희토류가 필요합니다. 디스프로슘, 터뷴 같은 원소들이요. 고온에서 자기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왕준 회장이 지루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한테 의존하는 거죠. 중희토류 생산량의 98%가 우리 손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희토류 없는 연구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아함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중희토류 없이요? 린메이 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열성을 어떻게 잡죠? 불가능합니다. 장하오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중희토류 없이 180도에서 자기력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일본도 15년간 시도했습니다. 술리 외교관이 덧붙였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로 죽어라 연구했는데 결국 60%까지만 줄이는데 그쳤어요. 완전 제거는 못했습니다. 미국은요? 독일은요? 다른 참석자들도 거들었습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대체 기술 개발 포기하고 광산 확보 경쟁으로 돌아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고, 독일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공했다고요? 장하오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 그 한국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국이 해냈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 부원장님. 왕준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한테 뭐 받으신 거 아닙니까? 로비라도? 한국 여행 다녀오셨어요? 장하오가 킥킥거렸습니다. K-팝 좋아하시나 봐요. BTS 팬이세요? 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였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DGIST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중희토류 사용량을 80%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80%요? 린메이 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만은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80% 줄이는 거랑 제로는 다르잖아요. 장하오가 끼어들었습니다.
20%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연구팀이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LG이노텍과 한국재료연구원 공동연구팀. 이들이 중이토류 제로 연구자석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논문 표지가 떴습니다. 영어로 된 학술지였습니다. 제로요? 완전 제로? 네. 중이토류를 단 1g도 사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등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린메이 박사를 비롯한 몇 명은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린메이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등한 성능이라면 자기력과 내열성이 모두 유지된다는 건가요? 자기력과 내열성이 모두 유지된다는 건가요? 네. 자기력 13.8kA, 내열성 섭씨 180도. 기존 중이토류 첨가 자석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이겠죠? 왕진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양산은 못할 겁니다. 비용도 엄청 들 테고. 성림첨단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북 현풍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히토류 연구자석 대량 생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대량 생산이요? 연간 1000톤 생산 능력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1000톤이면 전기차 약 50만 대에 들어가는 모터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술리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료는 수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이토류를 안 쓴다 해도 네오디뮴 같은 경이토류는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이토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이토류는 우리만 가진 게 아닙니다. 호주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중이토류가 진짜 무기였던 거지. 린메이 박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안 써도 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히토류 패권. 그 핵심은 중이토류였습니다. 98%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중이토류 없이도 되는 기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장하오가 입을 열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실험실에서 만든 거랑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건 다릅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우리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어요. 30년간 쌓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말씀하셨죠? 저는 장하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30년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규모의 경제죠.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히토류 정제 과정 사진이었습니다. 회색 폐수가 흘러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환경 비용입니다. 환경 비용이요?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독성 폐수, 방사성 물질, 토양 오염. 선진국들이 히토류 생산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왕준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불편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내임원구 자치구, 장시성, 스촨성.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오지에 정제시설을 짓고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된 거죠. 리거창 부장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다른 방식으로 원가를 낮춥니다. 저는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이토류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이토류가 연구자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디스프로슘 1kg에 $300입니다. 네오디뮴보다 10배 비싸요. 그래서요? 한국 기술은 그걸 아예 안 씁니다. 결과적으로 원가가 60% 절감됩니다. 60%요? 린메이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중이토류 비용이 빠지니까 자석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우리보다 쌀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왕준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30년간 인프라를 쌓았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신생 기술이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기존 인프라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0년간 쌓은 게 뭡니까? 중위토류 채굴 시설, 정제 시설, 유통망. 전부 중위토류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세워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위토류가 필요 없어지면 그 인프라가 전부 쓸모 없어집니다. 오히려 유지 비용만 들어가는 짐이 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과장이 심하십니다. 장하오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양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품질 관리, 수율, 안정성. 실험실이랑 공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한글로 된 기사였습니다. 올해 초 한국 대통령 직속으로 자원안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다고요? 술리 외교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17종 히토류 원소 전부를 국가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17종 전부요? 네. 당장 많이 쓰이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중요해질 원소까지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린메이 박사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뭔가를 검색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비축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표가 6개월치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끊어도 반년은 버틸 수 있는 물량을 쌓아두겠다는 거죠. 리거창 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우리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기적인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주, 캐나다와 협력하고 있어요. 베트남 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하고 있고 현지 정제 시설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빼고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술리 외교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한다고요? 네. 광산 확보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30년간 쌓은 인프라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로 수요 자체를 줄인다.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로 공급을 보완한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나라들과 손을 잡는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광산 싸움이 아니라 기술 싸움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장하오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싸움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GDP 대비 세계 최고입니다. 소재 기술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천 부원장, 리거창 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한국이 우리 히토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0년간 쌓은 걸? 네.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하오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농담이시네요. 그의 웃음에 몇몇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웃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장하오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덩샤오핑 주석께서 1992년에 말씀하셨잖아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그때부터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 온 겁니다. 맞아요.
왕준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인프라, 기술, 인력, 그걸 한국이 몇 년 만에 무너뜨린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 한쪽을 쳐다봤습니다. 린메이 박사.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린 박사. 제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천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LG이노텍과 한국재료연구원 공동연구요.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거. 그래서요? 장하오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투였습니다. 실험실 수준이겠죠? 린메이 박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산 테스트까지 완료됐습니다. 품질 안정성도 검증됐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 효과가 최대 60%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리코창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져 있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지 않으면 늦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7분.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웃고 있는 동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지. 리코창 부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겠소. 15분 후에 다시 모이시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웨이야, 자만하면 무너진다. 위협을 미리 보는 눈을 가져라.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 부원장. 린메이 박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린 박사. 네. 아까 검색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그 논문을 봤을 때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15년간 혼자 노력하던 일본이,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한국 기술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린메이 박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2부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5분 휴식이 끝나면요. 린메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이 건물에서 덩샤오핑 주석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국 희토류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우위도 영원하지 않다. 기술이 규칙을 바꾸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 아버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방에 있는 14명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년간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15분 후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웃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리코창 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하시오, 천 부원장.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중위토류 제로 연구자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능은 기존과 동등하고 원가는 60% 절감됩니다. 잠깐만요.
장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뭔가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중2 토류를 안 쓴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능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성능 문제요? 내열성이요. 장하오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연구 자석은 고온에서 자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2 토류를 넣는 거잖아요. 디스프로슘이 고온 환경에서 자기력을 유지시켜 주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중2 토류 없이 어떻게 내열성을 잡습니까? 장하오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전기차 모터는 섭씨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풍력 발전기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중2 토류 없이 그 온도를 버틸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반박이었습니다. 장 분석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휴식 시간에 검색하셨으면 답도 찾으셨을 겁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술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결정립계 확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결정립계 확산이요? 린메이 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기술 전문가다운 반응이었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중2 토류를 자석 전체에 골고루 섞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팀은 다른 방식을 썼어요. 자석 표면에만 특수 코팅을 입힌 겁니다. 표면에만요? 네. 자석 입자 사이사이에 나노 단위로 합금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합금층이 고온에서 자기력 손실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중2 토류 없이 그게 됩니까? 장하오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됩니다. 한국 연구팀은 중2 토류 대신 구리와 알루미늄 기반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훨씬 저렴한 재료죠. 저는 데이터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섭씨 180도에서 자기력 유지율. 기존 중2 토류 자석이 97%입니다. 한국 신기술 자석은 95%입니다. 2% 차이네요. 왕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2%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95%면 충분합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산업용 모터, 전부 커버됩니다. 최첨단 분야는요? 슐리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항공기 엔진이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같은 곳에서는 97%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여전히 중2 토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연구 자석 시장에서 그런 극한 환경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 미만입니다. 린메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을 끝낸 표정이었습니다. 나머지 95% 시장에서는 한국 기술로 충분하다는 뜻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 기술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95%면 사실상 전부 아닙니까? 리꼬창 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히토류 수출의 대부분이 그 95%에 들어가는 거 아니오? 맞습니다, 부장님.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기 시장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에 파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연구 자석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27조 원이죠. 그중 전기차용 자석이 40%, 풍력 발전용이 15%, 산업용이 25%입니다. 합치면 80%네요. 왕준 회장이 계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80%는 전부 섭씨 180도 이하 환경입니다. 한국 기술로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영역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요? 장하오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 대량 생산 인프라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30년간 쌓은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우리보다 쌉니다. 뭐라고요? 왕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북방이 토집단 CEO로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저가예요. 누구도 우리 가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안 쓰는 겁니다. 왕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위 토류를 안 쓰면 그만큼 비용이 빠집니다. 디스프로슘 1kg에 300달러입니다. 연구자석 1kg당 중위 토류가 50g 들어갑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석 1kg에 중위 토류 비용만 15달러입니다. 그게 제로가 됩니다. 거기에 구리알루미늄 합금 비용 2달러만 추가되죠. 13달러 절감이네요. 린메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킬로그램당 13달러.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60% 원가 절감입니다. 60%요? 여러 명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네, 우리가 30년간 규모의 경제로 쌓은 가격 경쟁력을 한국이 기술 하나로 뛰어넘은 겁니다. 왕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리코창 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 부원장. 예, 부장님. 자네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요? 자네 아버지가 1992년에 덩샤오핑 주석께 보고서를 올렸다고 들었소. 히토류 전략의 기초를 만든 분이라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부장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게. 왜 자네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경계하는지 배경을 알고 싶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천중민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나이 든 참석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중민이라면 혹시 자원부 차관을 지내신 분입니까? 리거창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2년 아버지가 덩샤오핑 주석께 직접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중국 히토류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20살 젊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린메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 유명한 말이 천 차관님 보고서에서 나온 거였군요. 왕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처음 쓴 표현입니다. 덩 주석께서 그 표현을 좋아하셔서 공식 연설에서 사용하신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보고서에서 히토류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항공기, 무기체계, 모든 분야에서 히토류가 필수가 될 거라고. 정확한 예측이었네요. 리거창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히토류가 15종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 1kg이 필요합니다. F-47 전투기에는 408kg이 들어가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중국은 히토류 산업 육성에 올인했습니다. 채굴 기술, 정제 기술, 가공 기술. 30년간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부었죠. 결과는 성공이었소. 리거창 부장이 말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90%, 정제 시장 점유율 98%. 어느 나라도 우리 없이는 첨단 산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공 후에도 경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고요? 아버지가 2015년에 쓰신 마지막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목이 히토류 패권의 종말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종말 시나리오요? 장하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의 히토류 패권이 영원하지 않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보고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셨어요. 첫째, 다른 나라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한다. 둘째, 히토류 재활용 기술이 발전한다. 셋째, 히토류 대체 기술이 나온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죠. 왕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호주나 미국이 광산을 개발해도 우리 정제시설 없이는 소용없습니다. 재활용도 아직 경제성이 안 나오고요. 맞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보셨어요. 첫째와 둘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셋째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기술은 한번 나오면 게임이 끝난다고. 광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다고. 수요 자체가 사라지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보고서를 올리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웨이야, 내가 30년 바친 사업이다. 하지만 자만하면 무너진다. 위협을 미리 보는 눈을 가져라. 특히 기술을 경계해라. 기술이 규칙을 바꾸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히토류 대체 기술 연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누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다 추적했습니다. 그래서요? 린메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고, 독일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신 셋째 시나리오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한국에서 이상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논문이요? DGIST라는 연구소에서 중히토류 사용량 80% 절감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80%면 아직 20%가 남으니까. 완전 대체가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또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90% 절감. 그리고 작년 LG이노텍과 재료연구원 합동팀이 100% 대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100%요? 네. 완전한 제로입니다. 중히토류를 단 1g도 안 쓰고 기존과 동등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이 규칙을 바꾸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위협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리코창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한국은 진짜 위협입니다. 아버지가 경고하신 그 셋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코창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버지 천중밍 차관을 저도 알았소. 1995년에 한 번 뵌 적이 있지. 대단한 분이셨소. 감사합니다, 부장님. 자네가 아버지의 뒤를 잘 잇고 있구만. 부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좋아. 계속해보게. 한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소?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데이터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부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뭐요?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쪽으로. 회의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국기와 함께 여러 뉴스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선언했습니다. 2년 안에 히토류 자립을 달성하겠다고. 그 뉴스는 저도 봤습니다. 술리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미국에 정제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허풍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2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6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라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장하오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그 6년을 어떻게 버티려는가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2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맹국 공급망 활용. 둘째, 대체 기술 확보. 동맹국이면 호주나 캐나다를 말하는 겁니까? 왕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동맹국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요? 한국도 히토류 수입국인데 어떻게 미국을 돕습니까? 가공 기술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광산은 없지만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연구자석 제조 기술에서요. 그게 미국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미국이 호주에서 원료를 가져와도 가공을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가공을 한국에 맡기려는 겁니다. 저는 다음 뉴스 기사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국 기업 노비온이 한국에 연구자석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2,000톤 생산 능력입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요? 네.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국에 짓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둘째, 한국 인력이 우수하니까. 셋째, 한국이 우리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한국이 탈중국 허브가 되겠다는 거군요. 린메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히토류 가공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산은 호주나 베트남에서, 가공은 한국에서, 완제품은 전 세계로. 이런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빼고요? 술리 외교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를 빼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은요? 리거창 부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소? 저는 일본 관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왜요? 일본은 15년간 히토류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 기억하시죠? 우리가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때요. 네. 그때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요타 공장이 멈출 뻔했죠. 그 이후로 일본은 히토류 탈중국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0년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90%였습니다. 15년간 죽어라 노력해서 60%까지 낮췄습니다. 30%포인트 낮춘 거네요. 네. 15년 걸려서 30%포인트입니다. 연간 2%포인트씩 낮춘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60%에서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왜요? 중히토류 때문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경히토류는 어느 정도 대체했습니다. 호주, 베트남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했죠. 하지만 중히토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98%가 우리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60%에서 막힌 거군요. 린메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15년간 수천억 엔을 투자했지만 중히토류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중히토류 제로 자석 기술. 일본이 15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이 풀어버린 겁니다. 일본 반응이 어땠습니까? 리거창 부장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냐고. 하지만 데이터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 기사를 띄웠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이 한국 히토류 기술, 일본 15년 노력을 무색하게 하다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인정했다고요? 장하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TDK, 시네스화학, 히타치 금속, 일본 3대 연구자석 기업입니다. 이들이 한국 기술 라이선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기술을 사겠다고요? 왕준 회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한국한테 기술을 사려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한국한테 밀린 일본이 이제 히토류에서도 한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북아 세력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히토류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우리를 빼고요. 리거창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포스코 이야기도 해야겠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장님도 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스코와 미국 기업 리엘리먼트가 합작한다는 뉴스요. 네. 한국 포스코가 미국의 히토류 가공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 기업과 합작으로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들이 히토류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빼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비웃고 있는 동안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잠깐만요. 장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천 부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왜 우리 정보망에 안 잡힌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반박이었습니다. 저희 상무부도, 과학원도, 정보기관도 한국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 부원장님만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 기술 뉴스가 나와도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이겠지. 양산은 못할 거야. 가격 경쟁력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도 처음에 다들 그랬잖아요. 한국이요? 광산도 없는데. 이렇게 웃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한국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조용히요? 네. 한국은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안 했고 국제 무대에서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때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난리를 쳤죠. WTO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술리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비난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전략을 택한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리 없이 칼을 가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정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히토류 전략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리거창 부장이 물었습니다. 공개 자료입니다. 한국은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저는 문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2027년까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50%로 낮춘다. 둘째, 2030년까지 중히토류 완전 자립을 달성한다. 셋째, 2035년까지 히토류 기술 수출국이 된다. 수출국이요? 왕준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이 히토류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원료가 아니라 기술을요. 광산도 없는 나라가 히토류 수출국이 되겠다고? 기술을 수출하면 됩니다. 중히토류 제로 자석 기술, 히토류 재활용 기술, 고효율 정제 기술, 이런 것들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한국이 기술을 팔고 우리가 원료만 파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정반대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히토류 비축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6개월치입니다. 6개월이면 상당한 양이네요. 린메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을 끊어도 반년은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사이에 대체 공급망을 가동하면 되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끊으면 6개월 비축분으로 버틴다. 그 사이 대체 기술을 적용하고 호주 베트남에서 원료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는 기술로 승부한다.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를 정면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리거창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 부원장. 예, 부장님. 자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기오. 뭔가요? 우리는 왜 이런 대비를 안 했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자만이요? 네. 우리가 30년간 쌓은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90%, 정제 98% 독점. 이 숫자에 도취해서 미래를 안 본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경고하셨습니다. 자만하면 무너진다고. 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양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장하오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왜 히토류 광산이 없는데도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까요?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많아서 아닐까요? 린메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피했다고요? 네. 광산 확보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은 인프라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을 짠 겁니다. 다른 판이요? 네. 한국의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화면에 3가지 전략을 띄웠습니다. 첫째,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중히토류 제로 자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 새로 캐는 대신 있는 걸 다시 쓰는 겁니다. 재활용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왕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개발 중입니다. 5년 내로 경제성을 확보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3번째 전략을 가리켰습니다. 셋째, 같은 처지의 나라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전부 우리 히토류에 의존하는 나라들이죠. 히토류 동맹을 만드는 거군요. 술리 외교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그 동맹의 기술 허브가 되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료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가공은 한국에서, 소비는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고 돌아가는 공급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진짜 위협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기술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리거창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자네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소.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 30년 패권이 무너진다. 웃기는 소리라고. 부장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생각이 달라지오.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특히 그렇소.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건가.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부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자네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이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린메이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 부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몇몇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휴식 시간에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실이에요.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들어보였습니다. 양산 테스트까지 완료됐고
품질 안정성도 검증됐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위협입니다. 왕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원가 60% 절감이라니. 이건 우리 북방이토 집단의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간 쌓은 인프라가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장하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천 부원장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웃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리꼬창 부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좋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소.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하겠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 부원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보시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광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4.8%입니다. 우리는 2.4%입니다. 2배네요. 린메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한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고, 이제 히토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으니까 기술을 소홀히 했습니다. 광산만 파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게 독이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발전이 느린 현상이요. 자원에 기대니까 기술 개발을 안 하고, 기술 개발을 안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까? 리거창 부장이 물었습니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정말 늦습니다.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대응 방안을 들어보겠소. 저는 드디어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화면에 여러 기업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이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뭘 하고 있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독립을요.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양극재의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모터에 중히토류 제로 자석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미국의 히토류 가공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민간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겁니다. 리거창 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대답 안 해도 돼요.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소. 부처 간 칸막이, 기업 간 경쟁, 단기 성과 중심.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천 부원장, 자네가 옳았소.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47분. 10분 휴식 후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소. 천 부원장, 준비되어 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소. 10분 후에 보겠소.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남았습니다. 대응 방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건물 앞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분 후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10분 휴식이 끝나고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오후 2시에 모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웃음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진지함과 긴장감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리꼬창 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 부원장, 대응 방안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소. 말씀하십시오, 부장님. 자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라고 치자. 한국 기술이 진짜이고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자립 로드맵입니다. 화면에 연도별 목표가 표시됐습니다. 올해 중히토류 제로 자석 양산 시작. 성림첨단산업이 연간 1000톤 생산을 시작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내년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시리즈에 중히토류 제로 자석을 적용합니다. 첫 양산 전기차입니다. 벌써요? 왕준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2년 후 한국 정부 목표대로라면 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70%로 낮아집니다. 지금 80%니까 10%포인트 감소입니다. 1년에 10%포인트요? 린메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15년 걸려서 30%포인트 낮췄는데 한국은 1년에 10%포인트라니 기술이 다르니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공급선 다변화로 줄였습니다. 우리 대신 호주나 베트남에서 사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수요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로 필요량을 줄이니까 훨씬 빠릅니다. 저는 다음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4년 후 한국 히토류 의존도 50%. 목표 달성 시점입니다. 50%면 절반이네요. 리거창 부장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을 끊어도 절반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7년 후 한국 중히토류 완전 자립 목표입니다. 중히토류 제로 기술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충당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년이요? 장하오가 물었습니다. 네. 7년 후면 한국은 우리 중히토류가 필요 없어집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기술이 퍼지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같은 길을 갑니다. 10년 후면 우리 히토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군요. 리거창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부장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년에서 7년입니다. 그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30년간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년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우리도 대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한국 기술을 따라잡겠다고요? 장하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중히토류 제로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고효율 히토류 기술에 집중하면 됩니다. 같은 양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거죠. 차별화하자는 거군요. 린메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극한 환경용 자석은 여전히 중위토류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심해 장비.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독보적 기술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가공 기술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가공이요? 네. 지금 우리 강점은 원료입니다. 광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료만 팔면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가공까지 해서 팔아야 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히토류 원료 1kg 가격이 $100라면 가공된 연구자석은 $500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우리가 직접 자석을 만들어서 팔자는 거군요. 왕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팔고 우리가 원료만 판다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도 기술을 팔아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셋째,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맹이요? 술리 외교관이 눈을 빛냈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 일본과 손잡고 있다면 우리도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요? 러시아, 브라질, 인도. 히토류가 있거나 큰 시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들과 협력해서 우리만의 공급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에 2개의 블록이 표시됐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2개의 히토류 블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블록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블록. 신냉전 구도네요. 리거창 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히토류 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면 이 냉전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30년간 쌓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술을 더하면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움 속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인정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까 오후 2시에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리거창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무시할 건지, 대응을 시작할 건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리거창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부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천 부원장. 리거창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부장님. 자네 아버지 천중밍 차관을 내가 직접 뵌 건 1995년이었소.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나는 상무부 신입 관료였소. 히토류가 뭔지도 잘 몰랐지. 그런데 어느 날 자네 아버지가 우리 부서에 강연을 오셨소. 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자네 아버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오. 중국의 미래는 히토류에 달려있다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전 세계가 우리 히토류를 원할 거라고.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웃었소. 나도 웃었지. 흙 속에 묻힌 광물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소. 여러분이 웃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웃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십시오. 부장이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자네 아버지 말이 맞았소. 히토류는 전략 자원이 됐고 우리는 세계를 쥐락펴락하게 됐소.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자네를 보면서 자네 아버지가 떠올랐소. 부장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다들 웃었소. 오늘도 다들 웃었지.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옳았듯이 자네도 오를 수 있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 부원장.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을 받아들이겠소. 회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는 것,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겠소. 부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린메이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천 부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왕준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0년간 쌓은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겠죠. 북방 이토 집단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술리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기존 관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천 부원장님, 처음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을 일이 아닙니다. 장 분석관. 오히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제 논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리꼬창 부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좋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소. 그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히토류 기술을 공식 위협으로 지정하겠소. 상무부 차원에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소. 회의실에 긴장된 기대감이 흘렀습니다. 천 부원장. 예, 부장님. 자네가 그 태스크포스를 이끌어 주시오. 자네 아버지가 30년 전에 히토류 전략을 만들었듯이 자네가 앞으로 30년의 전략을 만들어 주시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섰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 23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겠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 부원장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메이 박사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린 박사. 부원장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분이 씨앗을 심으셨고 오늘 부원장님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셨네요.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들이 아버지가 쌓은 걸 스스로 흔드는 셈이니까요. 아니에요. 린메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원장님은 아버지분이 쌓은 걸 지키려는 거예요. 위협을 미리 보고 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분의 유산을 잇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히토류 패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협을 미리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린 박사. 아니에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부원장님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이라기보다는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요? 네. 한국은 자기 살기를 찾은 거예요. 광산이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한 거죠.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어떻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었는지. 우리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린메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도 해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으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지만 결국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다를 거예요. 아버지는 자원으로 승부하셨습니다. 저는 기술로 승부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기술 하나로 30년 패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자원에 기대지 말고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잇는 길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이 복도를 걸었을 때도 이런 풍경이었을까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겠죠. 30년 동안 중국은 변했습니다. 히토류 덕분이기도 하고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히토류 기술 강국이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서 패권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것. 30년 후에 누군가가 역사를 쓴다면 오늘을 기록할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인정한 날, 변화가 시작된 날,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재단의 향을 피워야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 드려야죠. 아버지, 저도 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광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기술 하나로 중국의 30년 패권을 흔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이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